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의 11 김동훈입니다. 지금 이제 곧 11시 인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의 11 마감 날이라서 기자들이 마감을 다 하고 대장을 기다리거나 퇴근 시간입니다. 방전이 된 상태지만 그래서 독자분들을 만나게 돼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신의 11이 왜 트위터에서 스페이스를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신의 11과 트위터 코리아가 트위터의 스페이스와 블루룸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그 일환으로 마감도 끝났겠다, 연휴도 앞두고 있겠다, 송경원, 배동민, 남선우 그리고 제가 연말 연시 극장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각자 한 편씩 뽑아서 왜 이 영화를 더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 스페이스 오른쪽 하단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트윗을 좀 해 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신의 11 스페이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 공식 계정을 운영하는 조연나 기자가 오퍼레이터로 참여하고요. 다음 스페이스 때 스피커로 이제 초대할 테니까 오늘 조연나 기자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페이스를 시끌벅적하게 해줄 새 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이제 송경훈 기자부터 배동미 기자, 남선우 기자 차례대로 독자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11 송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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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의 21의 배동미 기자입니다. 오늘 재밌고 유익한 영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게 된 신의 21 남선우 기자입니다. 저희 신의 21이 2021년 4월에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 같이 보면서 이 트위터 스페이스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네요. 재밌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마감도 이제 끝났겠다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기자들끼리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과 올해 지금 현재 개봉한 작품들 중에서 좀 약간 대선도 있겠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제 독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영화들을 각각 한 편씩 선정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송경원 기자가 어떤 영화를 선정을 했는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거는데 송경원 기자 어떤 영화를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게, 지금 이 주제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영화는 킹메이커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개봉한 영화죠. 어제 개봉했어요. 어제 해적이랑 같이 이제 설 연휴에 아마도 한국 영화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대작이기도 하고, 쌍끌이로 흥행을 해줘야 될 영화인데, 오늘 어제 스코어를 보니까 해적이, 박스오피스 어쨌든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치는 성적으로 킹메이커가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영화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가요? 킹메이커는 사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이라는 인물의 일화를 바탕으로 만든 정치 드라마인데요. 영화에서는 완전히 바꿔서 이제 김은범, 서창대라고 인물 이름까지 완전히 바꿔서 나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에피소드가 이게 실화를 기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물 이름까지 바꿔서 영화 시작할 때 보시면 이렇게 저는 픽션을 바탕으로 했지만 완전히 새로 만든 이야기다라고 선을 좀 긋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좀 실화 바탕이니까 예민한 문제도 있었을 테고, 지금 좀 대선 전국 앞이니까 정치적으로 좀 그런 문제도 좀 피해가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실화랑 약간 구분을 좀 해서 굉장히 뭐랄까, 변상현 감독의 스타일이 잘 나오는 영화로 거듭난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드라마거든요. 정치 드라마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좀 딱딱하고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묵직한 얘기도 다루고 또 실화 바탕으로 하다 보면 좀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태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게 됐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입견하고 싶은 혹은 뭐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서 아마도 김은범 서창대라는 인물로 좀 많이 바꿔서 진행을 한 얘기고요. 여기서는 그냥 서창대라고 할까요? 뭐 서창대란 인물이 엄창록이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엄창록이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한국 정치사에 되게 기념비적인 인물인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의 달인 이 사람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판의 여우 뭐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워낙에 부정선거가 팽배했잖아요. 박정희 정권이 이제 금권과 권력으로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영악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좀 불법적인 여러 가지 선거 활동들을 벌였어요. 근데 그게 거의 네거티브 선거전의 교본처럼 활용돼서 많이 회자됐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약간 역사가 스포일러니까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는 정치인 김대중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그래서 함께 꿈을 키웠고 동참했다가 결국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 킹메이커고요. 예. 네. 아마 독자들은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송정훈 기자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실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간대는 정치인 김대중과 그리고 엄창록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그냥 실명을 거론할게요. 예, 김은범 서창대라고 또 영화에 나온 인물들 이름으로 하면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갖고 김대중과 엄창록이 만나는 시점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김대중이 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거기서 결별하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더 긴 얘기가 있긴 하고요.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 과정까지만 다루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덕이라는 인물이 되게, 어, 매우 영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은 이북 출신이라고 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또 실화 바탕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문하게 된 계기는 뭐 이북 출신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좀 핍박과 편견에 시달렸을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불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해서, 정치인 김대중에게서 그 좀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인제에서 이제 정치운동 하고 있는 김대중 거리 연설을 목격하고 나서 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고 되게 기발한 선거 전략으로, 사실 그때 당시에 열세였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재선 3선까지 다 계속 당선을 시키고, 말 그대로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적군도 이 사람을 경계하지만 아군도 약간, 어, 경원시하는 뭐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엄창록이라는 인물의 신념, 여기서 영화에서 서창대로 나오는 이 인물의 신념은 세상을 바꾸려면 일단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약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맨날 나오는 딜레마잖아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좀 전, 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카톡을 꺼주십시오. 카톡이 죄송합니다. 많이 오나 봐요. 네네. 옆에 카톡 소리가 들어갔네요. 아무튼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많이 봤던 정치 드라마로. 근데 여기서 약간은 벗어나서 변상훈 감독 스타일로 좀 많이 변주를 했어요. 그래서 변상훈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전작이었던 그 불안당에서도 보였지만 인물들끼리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흔히 얘기하는 브로맨스를 약간 선을 넘을 것 같은 그 정도 수위까지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되게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감독이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스타일리시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방식도 매우 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쓰고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물인데도 되게 가벼운 것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영화가 되게 경쾌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이 김대중과 엄청록, 영화에서는 김은봉과 서창대라는 인물,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캐릭터 사이에 발생한 뭐 끈끈한 케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영화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미덕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 이게, 여기서는 이제 김대중 이름 직접 안 쓰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당장 저만 해도 70년대 김대중의 정치 활동, 정치 김대중의 어떤, 걸어온 길, 이런 것들 거의 몰랐거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대세대에서의 어떤 이미
거물이 대신 호남권의 대표주자이자 유력한 정치인이 대신 김대중의 얼굴과 행적만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70년대부터 한 80년대 후반까지의 과정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잘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인 김대중의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동시에 또 재밌기도 하고요. 예, 그 성경 기자가 굉장히 쏟아내시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성경 기자가 킹메이커를 이제 특별히 꼽으신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송 기자가 좀 정치에도 관심 많고 정치 덕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취향도 좀 킹메이커를 꼽는데 좀 작용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 송경 기자? 네, 이따가 지금 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여쭙기로 하고 이제 배동미 기자는 어떤 영화를 뽑았는지 이제 배동미 기자한테 스피커를 넘겨보겠습니다. 저희 네. 킹메이커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이따가 다시 꺼내겠습니다. 킹메이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좋은 영화를 만났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며칠 동안 또 내가 생활하는 동안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계속 그 영화 생각이 나게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가지고 관성으로 내가 사는 삶의 형태를 좀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가 저한테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업을 골랐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돈 두껍은 6개월 뒤에 소행성 하나가, 네, 해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해서 인류가 멸종할 위기에 처한다라는 사망 선고에서 시작되는 작품인데요. 이 해성의 크기는 인간의 신체의 기준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인데, 아담 맥케이가 이 에베레스트산 크기만 한 그 해성이라고 친절하게 소개를 합니다. 부딪히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의 10억 배가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렌달 민디 교수 그리고 그의 제자인 박사과정 그러니까 포스트 닥터라고 말하죠. 그 포스트 닥터인 케이트 디비아스키 배우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하는 이 두 캐릭터가 혜성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혜성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백악관을 찾아가고 또 백악관 이후에는 언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가장 큰 권력의 요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요체인 이 백악관을 찾아갔는데 첫날에는 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불러서는 짧게 브리핑을 시킨 뒤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을 발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 두 과학자가 백악관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언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언론을 찾아가서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줄까 기대를 하지만 영화 밤쉘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섹시한 앵커 브리 그 케이트 블란쳇 배우가 연기하는 브리라는 캐릭터랑 그리고 파트너 진행자 잭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방송 진행자인데 진지하기보다는 농담 따먹기식의 뉴스 진행을 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해성을 발견한 이 책임감 있는 과학자 두 명이 뉴스쇼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니까 디비아스키가 화를 내면서 해성 충돌이 중요한 문제라고 설파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대중들은 밈으로 만들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비교적 침착했던 옆에 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민디 박사는 반대로 섹시한 과학자가 되어서 대상화되어서 대중들에게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혜성의 충돌에 대한 뉴스보다 MZ세대의 스타인 뭐 가수나 그리고 DJ 첼로 이런 캐릭터들이 결별하는 소식이 더 핫한 뉴스로 소비되는 시대를 굉장히 뼈아프게 꼬집는 그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돈룩업 배동미 기자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간략한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네, 돈룩업 보셨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으셨어요? 저는 많은 부분이 흥미롭긴 했지만,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야흐로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다, 탈진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거칠게 이야기를 하자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디비아스키보다는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주는,
민디라는 캐릭터를 더 선호하는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자신이 믿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내면화하는 이 지금의 세태를 잘 꼬집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 한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글자가 만들어진 이래로 2003년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문화적인 결과물을 디지털로 기록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신지 예상을 해도 알겠지만 50억 기가바이트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2010년대가 되면은 그 50억 기가바이트를 이틀에 한 번씩 사람들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워진 시대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재밌게 그러면서 되게 유쾌하게 꼬집어낸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배동 기자, 그 혹시 원고를 네네. 미리 쓰셨어요, 지금? 그 에릭 슈미트는 찾아봤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건데 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는 메모했습니다. 아, 네, 지금 너무 이렇게 티나나요? 말씀을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제 차례를 네네. 앞두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네요. 아, 예, 네네. 저 남선우와 송정훈 기자는 혹시 돈룩업을 보셨는지요? 네, 저 지난 주말에서야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남선우 봤어요.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원래도 SNL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약간 2시간 반짜리 SNL 보는 기분이었고 실제로 아담매가 SNL 작가로도 활동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웃으면서 이 심각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동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보고 나면 근데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 찝찝한 뒷맛이 있는데 네.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꼭 영화를 보시고 끝까지 보셔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 씁쓸함을 못 보신 분들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에 쿠키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넷플릭스로 보시다 보니까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 바로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 쿠키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넷플릭스 다시 키셔서 끝부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쿠키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현수 기자가 이야기해줘서 2개인 줄 알고 다시 봤습니다. 제가 보통 넷플릭스를 볼 때는 엔드 크레딧을 안 보고 넘기는데 이 영화 아직 안 봤으니까 볼 때 끝까지 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는 돈룩업 보셨나요? 발언이 없으신데요. 저 한 가지 팩트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말씀 못 드린 네, 게 이 네네. 얘기하세요. 영화가 네,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랑 같이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멜랑콜리아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한 10년쯤 되거든요. 근데 멜랑콜리아는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영화인데 라스 폰트리에 감독이 우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주치의로부터 한 가지 되게 슬프지만 위안이 되는 말을 했던 것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정말 정말 큰 위험이 다가오면 오히려 의연해진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멜랑콜리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캐릭터는 오히려 행성이 다가올수록 되게 의연해지고 언니 캐릭터는 이성적이었던 캐릭터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아담 맥케이 감독은 굉장히 인류를 위한 마음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읽었는데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인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빨리빨리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동료들에게 말을 하니까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직전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랑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듣고 그래서 진짜 혜성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볼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돈룩업입니다. 그 배동미 기자 설명을 감사드리고요. 지금 송정훈 기자가 트위터를 평소에 이제 안 하다가 스페이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위터를 시작한 초보 트위터인 만큼 지금 발표를 할 때 스피커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좀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남산우 기자는 어떤 영화를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요?
네. 제가 고른 영화 얘기하기 전에 하나 홍보하자면, 그 돈룩업 보신 분들 중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 궁금하시면, 그 시네21에 저희 천문학자인 심채경님께서 쓴 비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는 베네데타라는 영화입니다. 폴 버호벤 감독 작품이고요. 이 영화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영화 간단한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이 네, 영화, 하십시오. 네. 이 영화는 원작이 있어요. 원작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만 들으셔도 베네데타가 어떤 영화인지 감을 살짝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디스 브라운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연구서에 가까운 책인데 제목이 수녀원 스캔들,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한 레즈비언 수녀의 삶입니다. 즉, 이 영화는 실화 17세기에 있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책에 쓰인 그 역사를 폴버 감독이 다듬어서 극영화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 베네데타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베네데타라는 주인공이 수녀원에 들어가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수녀원에 가게 되는데, 이때 베네데타가 굉장히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수녀원에 들어간 첫날에 이제 복도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마리아이 베네데타의 머리 위로 딱 떨어지면서 베네데타를 짓누르게 되죠. 근데 이 무거운 마리아상에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네데는 다치지도 않게 되고 이 에피소드는 수녀원 내에서 하나의 약간 기적 같은 일로 회자가 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여준 후에 바로 18년 후로 이 점프를 하는데 18년 후가 되자마자 이 베네데타는 한 명의 여자를 만났는데요. 바로 바르톨로메아라는 여자입니다. 바르톨로메아는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수녀원으로 몸을 숨기게 된 거고 베네데타가 그녀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두 여자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가 점점 어,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수녀들끼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정해진 시기에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어, 그 관계가 점점 베네데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영화에 충분히 어, 간단한 소개가 네,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남산우 기자는 그 베네데타 보시고 좀 어떤 부분이 남산우 기자의 마음을 좀 힘들었는지 음, 궁금하네요. 네네. 아까 송경원 기자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 다루는 영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좀 종교와 관련된 영화를 재밌게 보거든요. 뭐 종교인이 나와도 좋고 아니면 뭐 성경의 이야기를 좀 비틀어서 만든 영화라든가 이러면 일단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보는 편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베네데타라는 한 인물의 다면성, 이중성, 양면성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 점을 묘사함으로써 어떻게 이 신앙이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베네데타가 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환시를 봅니다. 그 환시 속에는 베네데타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예수 베네데타에게 자신만을 섬겨라, 자신의 신부가 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베네데타를 점점 자극하게 돼요. 그 자극을 받은 베네데타는 점점 자기 욕망에 솔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데타라는 실존 인물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기록에 토대를 한 이 영화가 영적 세계의 특성들이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공모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점이 너무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폴 버호벤 감독 스타일과도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더 매력을 느꼈어요. 전작 엘리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이제 칸 국제 영화제에서 첫 공개했을 때 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제가 이제 남편욱 기자 얘기를 하고 지금 다시 송경원 기자한테 가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좀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송경원 기자가 아까 킹메이커를 이제 꼽아주셨는데 그게 킹메이커를 좀 유독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송경원 기자 뭐 기사도 쓰신 것 같고 킹메이커를 좋아하시는 게 송경원 기자가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영화적인 완성도로만 따지면 사실 뭐 엄청나게 수작이다 걸작이다 할 만한 작품은 아니고
정말 좀 재치 있게 잘 만들었다 정도인데,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걸 좀 가볍게 다뤘다는 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몰랐던 정치인,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김대중의 몰랐던 일면들을 전달한다. 요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이 영화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뭐, 목적과 수단, 뭐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외로 되게 깊게 파고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좀 이 인물들, 지금 끊긴 것 같은데, 어, 제가 또 다시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동미 기자는 그 킹메이커에 연출한 변상현 감독을 인터뷰하셨죠? 네. 변성현 감독 인터뷰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경원 예, 기자가 갑자기 페이드아웃 돼가지고. 예, 네. 수시로 제가 긴장하고 있군요. 네, 제가 변소영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약간 친구들, 잘 아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출을 했고, 이 친구는 감정이고, 이런 이야기를 되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거는 감독님 이야기 중에, 팬분들이 약간 주위에서 보시면 재밌을 포인트가, 이분들을 정말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연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 가면 그림자는 더 가면 안 되고 이런 걸 굉장히 각도를 맞추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한 프레임 안에 담길 때 각도를 몸을 요만큼만 틀어달라. 저만큼만 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그 배우가 연기하기 답답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보이는 분들한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는 굉장히 그걸 진지하게 임했고 배우들도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따라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약간 각도나 뭐 이런 거 프레임마다 좀 감독님이 신경을 쓰셨으니까 요거를 좀 재밌게 좀 참고하시면서 이야기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기본적인 형식은 건조한 거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쿨하지 못하고 자기는 굉장히 감정이 뜨거운 영화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굉장히 뜨겁게 그렸다는 거를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변상현 감독 하니까 갑자기 그 변상현 감독의 미식가인데요. 그 특히 전라도 목포 쪽 맛집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연초에 목포 여행 갈 때 변상현 감독이 좀 애용하는 식당들을 찾아가지고 갔던 기억도 갑자기 생생하게 납니다. 그 지금 임수영 기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 이제 킹메이커 인터뷰를 이제 이성균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킹메이커 얘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임수영 기자를 이제 불러서 그 이성균 씨 인터뷰했던 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려요. 저는 이제 킹메이커 관련해서는 이제 영화 개봉 한 1년 전쯤에 변성현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커버를 킹메이커 팀이 장식을 했을 때 이성균 배우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서 당시 들었었던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잠시 올라왔습니다. 혹시 킹메이커를 이미 보셨거나 보기 전에 이 실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그 논픽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아니라 그 90년대에 나왔었던 동명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한 챕터가 엄창록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읽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킹메이커 영화가 이 실제 사건의 시크로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 변소영 감독님이 되게 이 실제 이 시대 배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것저것 많이 조사를 하시면서 영화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변성현 감독님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 때 재미있게 들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이게 저희가 김대중의 70년대를 그리고 있고 이게 정치 영화고 선거 영화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딱 그냥 쉽게 떠올릴 만한 이제 비주얼 컨셉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제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당시 남자들이 대부분 수트를 입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트를 좀 세련되고 클래식하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비주얼적인 룩을 좀 세련되게 보여주는 방식을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삼는 작품들도 그렇게 이들을 좀 멋있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거 좀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제가 이 커버 촬영하는 날 새삼 또 느낀 게 여기 출연하신 배우분들이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한데 모으니까 이제 정말 거의 그 주요 배역들인데 거의 다 키가 180이 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선거 영화인데
굉장히 이제 모델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를 찍은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좀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장을 입었던 시기라서 이때 정치인들 의상은 굉장히 멋있고 머리도 뭐 포마드를 이렇게 깔끔하게 넘긴 스타일을 고수했고 나름의 멋이 있었던 시대라는 거를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이 영화에 이제 비주얼을 반영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실제 인물처럼만 보이고 이제 정치 영화, 선거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딱딱함으로만 접근하지 않은 건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커버 촬영할 때 이성균 배우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성균 배우와 이제 변성현 감독이 술을 두 분 다 좋아하시니까 변성현 감독이 2박 3일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이성균 배우의 집에 붙잡혀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그런 일화 같은 것도 좀 재밌게 들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성균 배우가 원래부터 이제 송강호, 설경구 이런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배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배우로 성장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키웠었던 그런 연기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함께 연기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괜히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은 옛날 인터뷰 자료 보면은 이제 다 나와 있다 막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심지어 설경구 배우가 지하철 1호선 초연할 때부터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대학로 시절에 막 술자리에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던 관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일화가, 이성균 씨가 이제 어떤 영화든 촬영할 때, 휴식 날에 항상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미리 정해가지고 가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입니다. 지금 기자들이 한 35분째 이제 대화를 이제 각각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독자분들 지금 요청하신 분들이 좀 몇 명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독자분들께도 기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만한 이제 시간들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꼽은 영화 얘기를 좀 짤막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극장에서 이제 상영 중인 것도 제가 알기로는 IPTV에서도 이제 동시 개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39년 만에 국내에서 극장 개봉한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장편 데뷔작 해탄적 일천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타이페이 스토리, 공포 분자라든가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하나 그리고 둘로 이어지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 세계를 본격적으로 여는 작품인 동시에 대만 뉴웨이브의 등장을 본격적으로 알린 이제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줄거리만 보면 이제 통속적인 가족 멜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줄거리는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영화를 검색하시면 어떤 줄거리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은 이제 사실 한국 영화 그렇고 지금 할리우드도 그렇고 OTT 시리즈도 그렇고 이제 가족 멜로드라마라는 장르를 좀처럼 보기 힘든 이제 시대인데 저는 이 1980년대 당시 경제적으로는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만이 한 40년 가까이 계엄령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한 38년 동안 이어진 계엄령에 대한 해제 요구가 이제 빗발치던 198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요. 장애가 실비아 청이라고 하죠. 영문 이름은 장애가 배우가 연기한 이 자리라는 여성의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한 대만 여성의 물결치는 인생을 촘촘하게 펼쳐낸 이야기가 가족 드라마라서 굉장히 몰입하기 굉장히 편하고 또 그러면서 대만 사회 당시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 주장적인 가치관, 아버지의 어떤 권위,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과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사회에서 한 여성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자리라는 여성뿐만 아니라 자리 주변에 자리의 어머니라든가 자리의 친구라든가
그리고 그 여러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들이 당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드라마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몰입하면서 재밌게 봤고요. 그 사실은 이 영화는 순서적으로 그 에드워드 영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사실은 거의 맨 마지막에 국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봤던 하나 그리고 둘이나 뭐 타이페이 스토리라든가 공포 분자에서 봤던 에드워드 영 감독의 어떤 특징들이 사실은 이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이제 신의 11설 합본호에 이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이 영화에서 주인공 자리를 연기한 배우 장혜가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수입사에서는 그 보통 영화가 개봉을 하면 감독이나 배우들을 인터뷰를 주선하곤 하는데 이 영화는 워낙 이제 39년 만에 재개봉이 아니라 국내 개봉하는 작품이고 사실 이제 배우 장혜가에 대한 어떤 인터뷰는 이제 수입사에서 생각을 이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이제 장혜가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개인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게 됐고 그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장혜가 선생님께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쫄랐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2월 초에 중국 영화 신작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보통 촬영 두고는 이제 너무 캐릭터 준비하시는데 바쁘셔가지고 인터뷰 같은 건 이제 외부 활동 같은 거는 이제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한참 한 몇 번을 이제 쪼르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줌을 만들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하셨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어떤 굉장히 뭐랄까 특별한 기회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 좀 재밌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몰랐던 사실은 장혜가라는 배우가 이 영화에서 단순히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에드워드 영 감독과 친한 친구 사이였고 에드워드 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 이 해탄적 이천 시나리오를 이제 전달받고 이 영화를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당시 이제 장혜가 선생님이 계셨던 이제 홍콩 영화 제작사에 이 시나리오를 본인이 직접 어, 진행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장혜가 선생님은 원래는 당시에 체가박당 시리즈 아마 이제 40대 50대 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체가박당 시리즈가 홍콩에서 히트를 치면서 배우로서 굉장히 스타 배우로서 잘 나가던 시절에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장편 데뷔작을 본인이 책임해서 이제 찍고 또 이 영화가 사실 러닝 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공동 이제 제작자나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기니까 영화가 장사하기 힘드니 좀 잘라라고 했을 때 에드워드 양 감독 옆에서 끝까지 감독을 믿어주고 감독이 원하는 버전을 대만에서 개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좀 이런 일화도 또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신기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은데 해탄적 이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 지금 접속을 해서 듣고 계시는데 지금 기자들 대화들 들으시면서 좀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손을 들어주시면 그 신의 11 호스트께서 이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홍이님께서 아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요청을 해주셨는데 조연나 기자, 분홍이님께 그 마이크를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 마이크 드렸습니다.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 너무, 안녕하세요. 분홍이님 그 마이크를 드렸다고 하는데 네. 예, 아까 전부터 계속 요청을 해주실 만큼 지금 계속 자리를 아, 지켜주셔서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마이크를 주신 거죠? 네. 받았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일단,
그 네, 요청을 했는데, 분홍이님은 네. 이따가 다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다시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이 손들어 주시면 기자들하고 이제 영화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아, 네네. 그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나도 해탄적 일천이나 베네데타나 킹메이커나 그리고 돈 줄거 봤다. 저는 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마블 영화 이야기도 해도 되나요? 저기요? 예, 저희가 좀 더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배동민 남선우 기자는 혹시 해탄적 일천을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자가 지금 플랜타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발표자 설정 되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폴렌타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됐는지 몰라가지고 잠깐 오류가 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돈룩업을 주변에서 되게 흥미롭다고 얘기해 주신 포인트를 기자님들이 다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뭔가 되게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가 저는 요즘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마블 같은 영화도 뭔가 영화계에서는 음, 뭔가 너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 이렇게 평가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코로나 시대에 위로가 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되게 감동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면서 그냥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분홍이님께 다시 좀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분홍이님께서 마블 영화 얘기해도 되나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없이 넘어갔습니다. 혹시 호스트님께서 분홍이님한테 마이크를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마블 영화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로키나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기자님들이 잘 안 다루시나? 이런 생각도 했고, 분홍이님, 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잘 네. 들려요. 네. 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영화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끝나면 한번 보러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네네. 분홍이님, 저희가 디즈니 플러스 처음 런칭할 때 특집 기사를 썼었거든요. 아마 송경은 기자가 로키 얘기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요? 네, 시네21 홈페이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분들이 또 계시는지. 뭔가 킹메이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 분께서 올라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송경원 기자님께서 킹메이커 얘기해 주시다가 말이 끊기는 바람에 그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좀 끊겨서 네,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기자님들, 임수영 기자님께서 후일담 얘기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킹메이커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관객 중 한 명이고요. 일단은 제가 기자님들께 혹시라도 들은 얘기들 중에 다른 설경구 배우님이나 이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특징적인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지금 이 스페이스 내에서는 킹메이커를 아직 보지 않은 관객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혹시라도 사전에 아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 소개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라도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람 포인트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감사하시고요. 지금 설경구 씨 인터뷰한 기자를 이제 일단 찾고 계시는데, 설경구 씨 인터뷰한 그 기자는 지금 이주연 편집장인데 지금 열심히 사무실에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제가, 이 편집장한테 잠깐 들어와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다른 기자가 킹메이커, 송정원 기자도 될 것 같고, 임수영 기자도 이제 봤을 것 같고, 킹메이커 영화 중에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좀 팁을 좀 주신다면 기자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40대 기후론이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종 이제 예전에 40대 기술론이란 게 있었다. 이게 뭐 21세기의 40대 기술론 같은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종종 인용하면서 다시 쓴 표현이긴 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7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전 때 이거 굉장히 당시로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섰던 그 현상 같은 거를 일컫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포털 사이트에서 40대 기술론이 무엇인지만 좀 검색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만 읽으셔도 이게 킹메이커 영화를 보면서 정보를 흡수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 짧고 굵게 영화를 감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40대 기술론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물어보셔서 이게 원하시는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건요. 제가 이거는 인터뷰 자리는 아니었고 킹메이커 캐스팅 뭐 공식 발표 이런 거 나기 훨씬 전에 변성현 감독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변성현 감독이 차기작은 경구 선배님이 DJ로 나오는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DJ가 음악 트는 DJ인 줄 알고 설경구 배우님이 파격적인 캐릭터 그런 음악을 하시는 그런 연기를 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변성현 감독이 아주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뭐 그랬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후에 설경구 배우한테도 했었고 이성균 배우한테도 했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깔깔 웃으면서 어떻게 이제 DJ를 그렇게 오해해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냐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시니까 저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고요. 예,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경구 씨가 네. 9970 같은 영화에 나와가지고 이제 DJ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장발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 송경원 기자가 지금 연결이 불안정해서 카톡에 대신 멘트를 남기셔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좀 이야기해줘요. 킹메이커의 최대 장점은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재밌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걸 추천. 그리고 저희 시내21 1341호에 김수민 시사평론가의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영화를 먼저 네. 보고 실제랑 비교하면서 이 글 읽어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라고 송경원 기자가 전해달라고 합니다. 네, 송경훈 기자가 굉장히 세심하네요. 멘트를 써서 보내주시고. 저도 송경훈 기자와 같은 생각인데, 신의10의 설 합본호에 킹메이커 기획기사에 실린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쓴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게 쓰셨어요. 보통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아마 정치 덕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일 텐데, 보통 정치 유튜버에서 굉장히 이제 독서를 많이 하시는 평론가예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글도 굉장히 재밌게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발표자 지금 편집장님한테 설경구 얘기 좀 해달라고 지금 막 쫄랐는데 지금 편집장이 이제 두 마디를 했어요. 나 아직 마감이 덜 끝난 설경구는 매력적인 츤데레. 이 정도로 얘기를 공감합니다. 해주셨어요. 예. 편집장님도 참 세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는 청취자분들은 폰 들어주십시오. 저 혹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그럼요. 최근에 킹메이커를 봤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정치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봤는데 아까 전에 하신 말씀처럼 정말 재밌었고 아까 어떤 기자분이 얘기하셨는데 빛과 그림자를 잘 썼다? 이 말도 되게 공감한 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골드버그 장치라고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떨어지면서 막 딱딱딱딱 맞으면서 뭔가 이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 저는 킹메이커를 보면서 그 장치가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뭔가 되게 계산적이게 프레임을 짜놨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되게 일반적인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과감한 카메라 워킹? 그리고 정적일 때가 가장 약간 풍성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저의 기억력은 여기까지이므로 저의 감상평은 끝내겠습니다. 세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킹메이커를 못 봤는데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영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편집장이 설경구 씨 인터뷰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해줬어요. 이제 이주연 편집장이 설경구 씨 인터뷰를 할 때 영화에서 필리버스터 장면을 어떻게 찍었냐라고 물었더니 설경구 씨가 직접 앞에서 영화에서 했던 연기를 그대로 해줘가지고 기자가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청취자분들께 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재밌네요. 넉넉히 바라본 이주연 편집장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예, 지금 또 나도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맨시님 안녕하세요. 맨시님 발표자로 지정이 되셨는데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점점점님 발표자로 지금 손 들어 주셨는데 얘기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말에 개봉한 영화 중에 로이 앤더슨 감독 끝없음에 관하여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해도 될런지 제가 말을 잘하는 알면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네, 됩니다. 제가 영화제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전주국제 영화제에서 19년도에 로이 앤더슨 특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 감독, 맞아요. 네, 맞 그때 처음 이 감독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필모그래피를 쭉 훑고, 끝없음에 관하여가 개봉을 한다 그래가지고, 국내 그 소식 들었을 때부터 진짜 손꼽아 기다리다가 개봉한 날에 딱 봤거든요. 근데 이 감독님의 전작들인 그 비둘기 가지에 앉아 존재를 성찰하다랑 유더 리빙이랑 2층에서 들려오는 노래랑 영광의 세계보다 좀 더 말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전에 앤더슨 감독의 영화는 되게 이 인간답게 그려지지 않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소수, 관망하는 다수, 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잡다가 뭔가 처음으로 감정이 거세된 범이나 시체처럼 그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웃거나 사랑하는 캐릭터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완전 포기작인 길리압이나 스웨덴 러브스토리에서나 나왔던 그런 인간다운 인간들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했고 뭔가 이번에 로맨스 판타지적인 그런 허공을 떠다니는 그런 장면도 나온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원래 감독님이 사람을 캐릭터로 보기보다는 뭔가 저는 미장센을 구성한 요소중 그냥 하나로 쓰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인물 얼굴에 막 하얗게 분칠하는 그런 빈도수도 많이 줄고 되게 동선도 좀 기계적이었다가 많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감독님이 나이를 드시더니 좀 감성적으로 변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말을 잘 못하게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송경원 기자님 진짜 좋아하는데 숨기셔가지고 좋아한다고 말을 못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강좌로 지금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훈 기자 지금 그냥 듣고 네. 계시죠? 듣고 계실 거예요. 예, 듣고만 있지 말고 지금 등판해 주세요. 예, 어떡해. 지금 성경훈 기자 팬이 지금 쌍경원 오셨는데, 기자님. 일단 성경훈 네. 기자 오기 전에 남선우 어디 가신 기자가 거지? 아이고. 네. 이번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끝없음에 관하여 제가 보고 이번에 리뷰를 짧게 썼거든요. 저도 영화 너무 좋았고, 네네. 영화를 보면은 약간 내가 영화관에 앉아 있는 건지 미술관을 걷고 있는 맞아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맞아요. 한 편 한 편의 어떤 회화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저도.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대사라는 네네네. 표현보다는. 네, 그 내레이션을 듣는 게 뭔가 그 오디오 해설 듣는 기분도 들었고요. 맞아요. 이 영화 보실 분들 계시면은 집에서 웬만하면 가장 큰 화면, 집에서 가장 큰 화면으로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네. 아마 IPPD에 놀러 온 걸로 알고 서울이랑 부산에는 아직까지 종영을 안 한 걸로 알아서 꼭 극장에서 네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송영 기자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기자 좀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팬이라고 하시는데. 어머. 네, 지금 말씀해도 되나요? 네. 잘 네. 하세요, 들립니다. 지금. 저는 SNS 무지함으로 이게 계속 튕겼다가 들어왔다서 되게 예, 뭔가 진행을 미숙하게 해서 좀 죄송하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을 다 잘 듣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네. 제가 약간 진짜 SNS하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자들 목소리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 자리가. 어머, 너무 손이 달달달 떨려요. 아유, 아니, 팬 이 서비스를 얘기 너무 잘해서 저 지금 들으니까 깜짝 진짜 놀랐어요. 팬이신가 보다. 송영, 예, 송영 기자를 매주 제가 강제로 여기 출연을 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주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스페이스를 진행할 때 1시간 방송을 하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불판이 이제 달궈진 것 같은데 한 20분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자분들 주무실 거예요? 아니면 20분 더 하실 거예요? 기자들 100점을 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청취자분들께서, 나도 더 얘기하고 싶다. 자지 마라, 기자들. 이래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손 흔들어 주십시오. 예, 발표자로 지정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이 스페이스에 중간에 들어와서 혹시 이 영화가 언급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제가 램을 봤거든요. 언급이 안 됐는데, 마침 잘 아, 됐네요. 소개해 주십시오. 램이 어떻게, 어떤 점에서 좋으셨어요? 네, 제가 일단 그 A24라는 그 미국의 요즘에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이제 작지 않겠죠? 그 영화사에서 만든 새로운 컬트 호러 영화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일단 설정이 굉장히 조금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점이 있었어서 보러 갔는데 그게 아이를 잃었던 어떤 부부가 어느 날 그러니까 양농장을 하는데 거기서 반인 반양인 어떤 아이를 이거 이 정도는 스포는 아니겠죠? 이건 예고편으로 나오니까. 예,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네네. 그렇게 스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재미있어서 보러 갔는데 오히려 가서는 거기가 극중에서는 아마 배경이 스웨덴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 촬영지가 아이슬란드였나?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가서 영화관 큰 스크린으로 보면서는 너무나 그 자연 풍광에 너무나 감탄을 하고 매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멋진 자연 속에서 굉장히 광활한 평원 그리고 양 목장이 딱 하나 있고 그 주인공들이 사는 집 그렇게 인적이 드문 가운데 펼쳐지는 약간 그런 공포가 또 재미있었는데 기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네, 마이크. 방금 이제 독자분께서 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의 10일 기자 중에서 이제 램을 보신 기자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램을 봤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남편우 기자는, 네, 잘 들립니다. 남편우 기자는 램을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중간에 지금 끊겼다가 들어와서 램 이야기 하고 계신 거를 방금 들었어요. 저도 이 영화
되게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사 가서 봤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처음에 굉장히 토반부에 나오는 대화 씬인데 그 시간 여행에 대해서 그 주인공 부부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느꼈거든요. 그 장면 영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좀 눈여겨 보시면서 쭉 영화를 감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발표해 주신 그 달님께서 그 반인 반양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정확한 표현인 게 그 양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제 극장에 이제 관객들이 다들 약간 어머나 하면서 막 웃음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 객석에서도. 그래서 그 양의 어떤 크리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달님 혹시 남편우 기자 얘기가 좀 도움이 된지요? 아, 네네. 제가 본 지가 사실 몇 주 돼가지고 그 첫 장면은 아니고 초반에 그 문구에 네.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막 떠오르고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램을 못 봤는데 그 두 분 대화를 들으니 또 연휴 때 램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한 두 분 정도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그 폰 흔들어 주시면 발표자로 지정해드리겠습니다. 방금 효 예, 효선님이신가요? 그 발표자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기자님, 저 박효선이에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제 아이폰에서는 앞쪽 그 영문 철자만 아, 떠가지고 네네. 양해를 아, 부탁드릴게요. 예, 전 박효선이라고 하고요. 저까지 순서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네요. 아니, 저는 네, 앉아야겠네요, 지금. 아니, 저는 이제 그 돈룩업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메리시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찍고 있고 또 여기 이제 트위터에 그 계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제가 너무 조용했나 봐요. 이제 제가 SNS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룩업을 봤냐?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연락을 한 6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하나도 못 보고 있었는데 돈룩업을 그래서 결국에는 봤어요. 이제 극장에서 못 보고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넷플릭스를 봤는데 다들 막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왜 도대체 이거를 안 보냐,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빨리 봐라. 그래서 이제 겨우 시간을 내서 봤는데 저는 약간 영화 보고 너무 심란해가지고 좀 뭐랄까 감상이 약간 토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왜 심란하셨어요? 아니 근데 되게 심란하지 않나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이게 영화가 또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40분 나올 때는 이제 메릴 스트립 그런 약간 메릴 스트립도 그런 못돼 처먹거나 좀 개타반 연기를 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흥미롭게 보고 있고 뭐 워낙 또 잘하는 배우들 많이 나오니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40분 넘어가고 1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약간 기력이 딸려서 중간에 끊고 이제 먹을 걸 먹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재난물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몰입이 많이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제니퍼 로렌스 캐릭터도 그렇고 사실 약간 그 제니퍼 로렌스 캐릭터 외에는 약간 좀 마음 줄 만한 캐릭터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다들 이렇게 좀 뭐랄까. 예.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본 분들도 되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대환장 파티 이런 거 본 느낌으로.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왜냐면 제가 뭐 약간 평상시처럼 요즘에 막 영화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이러지 못해서 다른 분들 반응이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보시면서 뭔가 인물이 많으니까 되게 이입되는 캐릭터도 달랐을 것 같은데 뭐 어떠셨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네, 저도 감독님 말씀에 동의하고, 근데 아마 다들 그 케이트 캐릭터, 그러니까 그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하는 캐릭터에 감정이입하면서 보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망해가는구나 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감독님한테 메릴 스트립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아, 좀 궁금했어요. 누가 봐도 트럼프랑 뭐 여러 그 정치인을 다 뒤섞은 캐릭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이제 메르시 필모를 좀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호감 가는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필모그래피에.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좀 가까이 안 하고 싶은 류의 성격이 되게 많거든요. 여태까지 연기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걸 본인이 하는 걸 또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번 캐릭터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이게 너무 현실과 겹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그 얼마 전에 또 했던 그 빅리틀 라이즈 같은 역할도 그렇고 진짜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인 역할을 하면 조금 힘들어져요.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좀 이렇게 설득을 결국 시켜버리는 사람이라서 본인의 어떤 연기 해석으로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들었고 근데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 엉망진창인 인간을 연기할 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트럼프도 그렇고 또 뭐 약간 예, 현실에 우리랑 맞닿아 있는 상황들이랑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착잡하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네. 돈룩업 얘기는 아닌데 감독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메릴 스트립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궁금하네요.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또 제작 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미국을 갔다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돌아온 상황이고 아까 제가 돈룩업을 보면서 이런저런 힘들다고 한 게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제가 겪었던 그런 믿을 수 없는 상황들과 겹쳐서 좀 그렇게 보였나 싶기도 하고 예, 되게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거를 또 그대로 담아와서 방대한 양의 편집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일단. 그래서 네, 일단 1차적으로 편집을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간의 좀 상황을. 네. 예, 여기까지 저도 네, 하고 있을 줄 예, 몰랐는데. 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네. 좀 더 나중에 좀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얘기하겠다, 발언권을 달라. 방금, 길리님, 올라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오류가 나서 제가 신청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오류가 났어요. 지금 혹시 마침 올라오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최근에 보신 영화들 중에서 혹시 좀 재밌게 보셨다거나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다시 네, 내려가셨는데 송경원 기자가 마침 다시 올라왔어요. 방금 박표선, 김연경 선수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분 중에 김연경 선수 듣고 계시나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경 선수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럼 계속 떠들겠습니다. 김연경 선생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앞으로 좋은 영화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좋은 영화 정보 이제 많이 드릴 테니까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지금,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흔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 송경훈 기자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아까 전에 박효선 발표자님 김미님 방금 손 들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김민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아이폰에서는 이제 풀네임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다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하프가망님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네,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제가 또 말하게 됐는데 저는 되게 찝찝한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고 나면.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최신 영화는 아니고 좀 된 영화인데 영화 움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음, 그 에바 에바 그린 나온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린 애들이 나중에 커서 만나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연인이 죽은 거예요. 한쪽이 그 남자 쪽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영화가 약간 소프트 SF라서 약간 뭐라 하더라 이거를 복제인간이 상용화된 시대거든요. 근데 또 복제인간을 약간 얘네들은 좀 그런 애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보는 그런 거?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약간 폄하하고 그런 시대인데 원래 남자의 부모가 이사를 가니까 그 부모 중 한 명이 너가 어떻게 알아서든 해라 하면서 동의를 해주고 결국엔 그 여자아이가 아이를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임신해서 키우게 되는 영화거든요. 아무튼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잔잔하고 되게 별 이야기가 없는데 보면서 숨이 막히고 되게 이런 찝찝함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되게 추천해요, 저는. 네. 예, 저도 못 저도 봤는데 말씀하신 예,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네. 방금 하프가님 이야기처럼 이게 언젠가 근미래에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절절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더 찝찝함이 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언젠가 찝찝한 영화 특집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찝찝한 영화 특집 진짜. 네, 네. 그런 영화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재밌게 준비해 볼게요. 네. 혹시 다음에 찝찝한 영화 특집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예, 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 송곳니도 재밌습니다. 찝찝한 영화로는. 갑자기 저는 찝찝한 영화가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는, 예,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이제 독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나도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흔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호스트께서 이제 손 흔들어 주신 분들이 이제 없다고 하는데 혹시 신의 11 기자 지금 김현수 기자, 김소미 기자 지금 듣고 계시는데 혹시 연말 연시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이거는 좀 독자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영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수 기자한테 스피커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수 기자, 지금 초대해드렸고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래 채워야 되니까 제가 어떤 얘기라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임수영 기자는 연말 연시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좀 독자분들, 청취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아까 전에 언급됐던 영화 말고 좀 얘기하고 싶은 영화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 2주 동안 지금 우리 학교는 기사만 써가지고 제가 지금 가장 빠삭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콘텐츠는 지우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혹시 이제 28일 오후 5시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왠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취재한 내용에 기반해서 미리 보기 식으로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에 관해서는 감독 인터뷰와 배우 인터뷰를 해서 배우 인터뷰는 아마 2월 5일 발행호에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작 웹툰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어서 이미 좀 기본 골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각색이 좀 됐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좀비 장르물이고요. 원작에 비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원작에서는 이제 외계에서 온 운석이 날아와서 뭐 이제 바닷속에 이제 운석이 파묻혔는데 거기서부터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뭐 이런 설정이었지만 이제 시리즈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이슈가 좀 세게 붙거든요. 이제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고 이 아이를 강한 아이로 좀 만들기 위해서 어떤 뭐 실험을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뭐 하다 보니 이제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학교에 퍼지면서 시작이 되는 걸로 그게 좀 설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드라마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묘사라든지 학교 폭력 때문에 아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이런 것들이 좀비 장르의 문법이랑 뒤섞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많이들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불과 이번 주에 배우 인터뷰를 해서 좀 배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시리즈에는 벌새의 박지우 배우를 포함해서 재능이 있었지만 아직 인지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신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분명 이 시리즈를 통해 굉장히 부상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프레스 스크리닝을 통해 시리즈 3회까지 감상한 기자들의 생각은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능이 있고 너무 근사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이 시리즈에서 뭐 어떤 매력을 이렇게 발산하는지에 또 초점을 맞춰서 이 시리즈를 감상하시면 더 흥미진진하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마가 뜨는 구간을 잘 채웠나요? 잘 네. 채워주신 것 같아요. 좀 18일 날 공개하는 거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 네, 오늘 봐야겠습니다. 많이 뭐 무섭거나 그런 장면도 있을까요? 네, 저 중간에 비명 한번 질렀습니다. 네. 놀래가지고. 지금 아직 공개 전이니까 너무 또 많이 얘기하면 이제 청취자분들 감상을 방해할 수 있으니 좀 많은 분들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김현수 기자한테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싶은데 김현수 기자? 계속 청취자로 설정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마이크가 안 가나 보는데요. 네, 한 번 더 불러보고 이제 연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김소미 기자는 연결이 됐나요? 김소미 기자는 아까 퇴근길이라고 네, 밖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오늘이 신의실 마감 날이라서 늦게까지 열일 중인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한두 분 정도 이제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한 번 더 이제 손 흔들어 주시면 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로 요청 주신 분들이 없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스페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안내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방송 예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의 21이 왜 트위터에서 스페이스를 하게 됐는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신의 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트위터에서 스페이스와 블루룸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한 것처럼 이제 뭐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스페이스에서 모여가지고 영화 추천작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제는 좀 더 지면에서만 만났던 배우들이나 감독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초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신의 21 스페이시스 태그를 걸고 이제 저희가 좀 독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콘텐츠라든가 저희가 방송했으면 좋겠는 주제를 또 신의 21 공식 계정을 통해서 주시면 그 방송 내용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의 21 스페이시스 태그는 이제 샵 신의 21 스페이시스를 이제 작성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기자들이 보고 아이템을 정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신의 21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 콘텐츠를 선보일 거고요. 그 다음 방송을 사실 이제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방송 사실 다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들이 스페이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 툴에 좀 익숙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본 거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방송은 1월 29일 토요일 밤 11시 때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주말인데요. 그 신의 22 기자들이 설 연휴 때 볼만한 영화 및 시리즈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 꼭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12시 반까지 지금 1시간 반 정도 청취자분들이 자리를 지켜서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이제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늦었으니까 저희 기자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이번 스페이스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민, 남선우, 송기용 기자 독자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처음 스페이스를 해봤는데, 저희 오스카 스페이스 할 때 저는 사실 트위터 백업을 하느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막 끊기고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와중에 많은 독자분들이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송경원 기자도 끝인사를 보내와서요.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토요일에 하는 톡톡 꼭 들어주세요. 킹메이커 재밌는 영화인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튕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트위터 스페이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독자분들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토요일에 또 뵐게요. 예, 수영 기자, 지금 우리 학교는 추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고정 멤버로 예정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인터뷰 했었던 기자를 저희 취재팀 단톡방에서 찾길래 제가 했다 하고 잠깐 올라왔다가 지우학 얘기까지 했는데요. 설 연휴에 요즘은 뭐 OTT 많이들 보시니까 뭐 신작뿐만이 아니라 좀 옛날 영화들 중에서도 좀 보석 같은 작품들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아마 설 연휴 때 저희가 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저는 20세기 마스터피스 중에 픽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 인사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페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네이시빌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 외에도 종종 들어가서 기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제 직장에서 연 것도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신의 10일 트위터 스페이스 첫 방송은 1월 29일 토요일 밤 11시 설 연휴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